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구차장님. 네. 어제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율이요 역대 최고치가 나왔어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틀 동안 26.69%니까요. 이건 전체 유권자의 26%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총선의 이 평균 투표율이 50%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보면 지금 절반 가까이가 이미 사전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그리고 이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 분들께서 이 마음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 제3 세력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를 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전 투표의 높은 투표율이 이 투표 당일까지 이어져서 높은 민심의 어떤 이 풍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174만 표입니다. 이 1174만 표에 대해서 여야는 또 다른 분석을 내나요. 그렇죠. 이거 교수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제 보면은 여당에서는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나오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직 알 길이 없죠. 지금 선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4.15 총선이 당일날이 남았기 때문에 사흘 앞으로다. 그렇죠. 네. 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본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투표 같은 정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런 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이 투표율이 한참 제고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4.15 총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갤럽에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 얼마 할 것이냐 그랬더니 27%. 정확하게 26.9%하고 거의 오차가 안 발생하고 사실은 투표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반드시 투표한다고 응답했던 분이 72%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랑 비교를 하면 20대에는 우리가 63점 몇 %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더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4.15 총선에도 상당 부분 좀 투표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저 같아도 저는 아직 사전 투표를 못 했는데 사전 투표가 높으니까 빨리 나가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꼭 한 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투표율이 본투표 때도 올라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일각에서는 사전 투표 다 하고 이제 저기 뭐 본투표 때 뭐 다른 일 하려고 사전 투표를 미리 한다 뭐 이런 뭐 분석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다른 일 하려고 그러면 주말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사전 투표가 높다는 걸 보면 아마 본투표율도 높아질 확률이 높고 네. 결국은 이제 본투표율이 높아지자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여야 어느 쪽이 이제 유리할까?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하는 민심이 그렇게 높은 투표율로 표출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당 쪽에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표심이 더 높은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건데 굳이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투표율이 높으면 저는 지금 야권에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야권이 무슨 선거를 이긴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유불리 자체를 굳이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높은 투표율 앞서 이제 김관욱 교수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내 이 한 표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제 투표율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현재 공포된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게 하면 여당의 압승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 상태에서 지지층에게 저희가 어려우니까 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론조사 결과 뭐 여당이 압승할 게 뻔한데 그러면 그 여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는 그 힘보다는 이대로 가면 야당이 큰일 나겠는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는걸?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보수의 표심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 게 야당의 표심이. 그래서 투표율 높은 것 자체는 아마 야당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선거가 야당이 승리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야당이 좀 앞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 본인 추측이지만 구자훈 차장도 반대 뭐 의견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유불리를 이제 전망하고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것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상당히 좀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전투표 때 그리고 본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감염 위험을 막으면서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그 사전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입장하는 것부터 상당히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요. 발열 체크 끝나면 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하고 그 봉투에 넣어야 되는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런 불편함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왜냐? 4년에 한 번 찾아온 앞으로 대한민국 4년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 이 감염 예방을 위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좀 나오신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 결과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뜻을 높이 정치권이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불리는 이제 역대 선거를 좀 비추어서 보면은요, 이번에도 뭐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사전투표율이 26.06%로 26%를 간 넘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26.69%로 0.6%가 더 높아졌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 나타난 표심만큼이나 이번 총선에서도 누군가 내 의사를 분명히 정치권에 전달하겠다라는 국민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해 주셨는데 여야의 셈법도 치열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권에서는요. 180석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 나왔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지요. 통합당은 선거가 어려울 때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졌을 때 그분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 길바닥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예,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범여권이 180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제일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 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 네. 박형준 위원장이 섬뜩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그렇죠. 180석이 이제 달성이 되면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화법이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독자적으로 법들을 다 이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게 안 보시는군요. 지금 네.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받아서 더 이렇게 부풀려서 일종의 이제 견제 심리를 이렇게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박형준 위원장의 속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6년으로 돌아가면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50석이다, 180석, 심지어는 200석까지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22석으로 2당으로 전락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은 줄이려고 하는 유권자들이 신중한데 왜 그 받아야만 하는 그 정당들이 이렇게 먼저 희망 섞인 전망들을 내놓는지 유권자들이 좀 답답하죠. 네, 희망 섞인 이런 어떤 예측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180석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발언의 여파는 바로 이제 그 여당에서 어떻게 반영이 나왔냐 보면 되는 거잖아요. 180석 얘기 나왔을 때 야당의 박현준 저 위원장이 야, 이거 섬뜩한 일이다. 그럼 야당으로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180석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니까 야당의 힘을 몰아주십시오. 그건 당연한 수승인데, 그럼 여당 관계자들 어떻게 얘기했나 봐야 돼요. 여당에서 만약에, 맞습니다. 180석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한 표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5만으로 비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5만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도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5만으로 비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여당 입장에서도 저 180전 얘기가 본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론조사 결과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좋습니다. 여당의 흐름들이. 그런데 여당의 굉장히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서 180석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뭉칠 수가 있거든요. 180석 조선 되겠어? 견제해야지, 심판해야지. 이 의지, 어떤 투표 의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여당 쪽 지지자들은 180석 된다고? 그럼 어차피 나 안 나가도 이기겠구만. 이라고서 투표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180석 발언들은 글쎄요. 저건 제가 봤을 때 여당에 그리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부차장님. 네. 과거에 뭔가 한 진영 안에서 이렇게 180석까지 좀 확보를 한 적이 정말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뭐 과거 이 유정회나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했을 때는 가능했지만 지금과 지금과 같은 어떤 했을 소선거구제로 했을 때는 지금 최대 많이 얻은 것이 153석입니다. 그 153석이 언제냐면
2008년에, 그러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600만 표 차이로 당선하고 그 이듬해 4월에 치러진, 그러니까 당선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치러진 선거에서 굉장히 압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153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4년 전에 치러졌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폭풍이 거셌던 그 2004년 총선에서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문재인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이다라고 했던 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좀 이 뭐랄까요, 총선이나 이런 지방선거를 통해서 견제와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표심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0석이라는 얘기는요,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4년 전에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와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었던 김태호 후보가 180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석을 얻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그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목표로 삼는 의석이 180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180석을 주고 나면 대통령도 배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해서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에게 또다시 입법권까지 쥐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180석을 여당이 갖겠다라는 그 야심을 보인다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 견제와 균형 심리가 이 더 표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이게 관측이니까요. 또 이게 180석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통합당에서는 이 180석을 목표로 하는 이유 중 하나, 윤석열 총장을 혹시 여권에서 몰아내려고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교수님,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이라는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야권의 구심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80석을 가지면은 윤석열 총장은 뭐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불가능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기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건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은 뭐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몰아주게 되면은 야당이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진다. 뭐 그런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180석을 주지 않게끔 우리한테 좀 힘을 몰아달라. 견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 뭐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어떻게 상징적인 윤석열 총장을 자꾸 거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뭐 이런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네. 네, 자,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는 좀 승리를 자신하는 듯한 흐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야권에서는 조금 더 낮추는 기대치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위원장 오늘 합동 유세도 했다고 하는데,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 여당의 압승은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본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뭐 2016년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거의 맞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앞서 보셨지만 새누리당 180석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120석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맹신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모든 전문가들이 좀 예측을 어려워하는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를 예측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는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예측이 그리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전염병이 있고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보는 게 우리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치가 없어서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건 있으나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마지막 이 3일의 흐름이 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아무래도 여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난 극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 3년의 실정이 이 코로나로 덮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핵 지지층들, 그리고 이제 중도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소구력 있게 다가가느냐? 그게 이제 싸움이겠죠? 마지막 3일 동안. 네. 마지막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막판인데, 이 막판에 여야 할 것 없이 구설수, 말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구설수, 옳은 발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쪽 당처럼 저렇게 천박하고 주책 없는 그런 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역사적 과제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저쪽 미래 무슨 당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조폭들이요, 팔에다가 문신을 하면서 착하게 살자.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 잡기, 토착 외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응? 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지금 한 발언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예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에 대해서도 이 개발이 좀 안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상대방에 대한 저런 감정적 발언이라는 것이 지지층에게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좀 기분풀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 끌어당겨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동층이고 중도층이거든요. 이미 자기 진영들의 표는 거의 흡수됐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어떤 결정적인 장면들이라는 것이 부동층에 있는데 부동층들은 굉장히 합리성을 또 강조합니다. 저렇게 감정적 언사를 한다 그러는 것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당에 대한 어떤 투표보다는 반대되는 어떤 효과를 발휘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발언은 감정적인 것이고 냉정한 어떤 민심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3일 동안은 저러한 일들이 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굉장히 경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중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또 논란이 된 글이 있습니다. 자, 차장님. 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 네. 아들은 안 돼도 효심 깊은 딸 정도는 되지 않냐 이렇게 올렸다가 뭐 수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니지만 딸 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약간 애교 섞인 글을 남겼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역공의 좀 대상이 되다 보니까 바로 글을 내리고 1시간 뒤에 아들 딸 구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효성 깊은 이 자식이 효자입니다라고 이제 그 글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지금 치열하게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고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이 김부겸 후보가 생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는 그 배제되느냐 이런 그 하나의 그 사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중요한 선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김부겸 후보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네.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이게 보면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발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차명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번복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하는 길에 그 걸림돌인 세월호 우상화와 온몸을 던져서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의지를 제가 밝혔습니다. 제 성명서 보셨죠? 예,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차 후보는 제명을 하지 않고 탈당 권유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당에서. 김태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차명진 후보의 이 행보. 그러니까 창영진 후보의 얘기는 아마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이 뭐 인터넷 기사를 인용을 했고 기사에 난 거고 본인은 그게 이제 팩트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본인 생각은. 그리고 상대가 뭐 후보가 뭐 짐승 발언을 해서 그걸 방어하는 과정이 생긴 건데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그걸 아마 윤리위에서 받아준 거 가서 제명에다 탈당 권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정리를 잘했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재판이 아니라 정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차명진 후보를 지금 법정에서 재판하는 거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명진 후보의 어떤 그런 어떤 변명들, 해명들 다 받아서 진짜 그 차명진 후보가 얘기했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법 절차 재판이라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선거 국면이거든요. 정치 국면이거든요. 정치와 선거의 국면에 있어서는 뭔가 과감한 결단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선거는 이건 막판이보다 냉정한 겁니다. 피는 눈물도 없어야 돼요. 잘리는 거 잘라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과감한 조치, 그러니까 김대우 후보 제명했던 것처럼 제명까지 가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그래야 조금 그 여파를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 후보들이 다니면서 사고 치는 걸 어떻게 예방할 수가 없고 어떻게 예방합니까? 문제는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얼마나 재빠르게 수습하느냐 이거거든요. 2012년 총선 때 어땠어요? 당시에 노원에 나왔던 김용민 후보의 그 발언, 당시 야당에서 이거 후보 빼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냥 밀어붙였다가 수도권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죠.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재빠르게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과감성을 보여주지 못했느냐. 이걸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을 하는 거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네, 좀 하나 더 좀 시끌시끌했던 게요. 이진복 본부장이 N번방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자, 차장님.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 발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제발 입 좀 다물라. 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그 주말을 앞두고 이 야당에서 N번방과 관련된 뭔가 중대한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가 자꾸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이제 그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미래통합당의 대변인이 그것을 이제 확인해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아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네. 그런데 뭔가가 이제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눈과 귀가 쏠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로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 제지를 했고요. 오늘 일요일 오전 상황까지는 아무런 폭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처럼 추가 폭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스윙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74%의 유권자들께서는 아직 투표장에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 3일 동안 누가 어떤 얘기를 통해서 이 표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 총괄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입조심을 하고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반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이 튀는 발언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이 마음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많이 치러봤잖아요. 경험이 많고 저런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7년대 대선으로 가보면 이명박 후보 다스가 누구 거냐, 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고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의 들어먹히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뭐 N번방 운운하지만 아주 정확한 물적 증거 없이 저렇게 연기만 피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거를 아마 경계하는 그런 어떤 경륜 있는 선거 경험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실제 총선 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채널A가 전국 지역구 253곳 전체 판세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가 없는 지역은 각 당의 자체 판세를 참조해 살펴봤습니다. 여론조사는 후보 등록일 이후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된 가장 최근 조사를 기준으로 오차 범위 내 지역은 경합으로 분류했습니다. 각 당의 자체 판세는 이견이 있는 곳은 경합으로 분류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오늘 각 당 판세 분석을 토대로 한 만큼 15일 실제 선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여론조사는 140여 개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